여러분 보통 성 이야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작게 속삭이거나 아주 친한 사람하고만 몰래 나누는 주제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성을 숨긴다고 말하지만 역사 속에서 사회는 오히려 성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말하게 하고 기록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깐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떠올려보죠. 겉으로는 모두 고상한 복장을 하고 예의 바른 말투를 쓰고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벌을 주면서까지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했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의 침실을 감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아주 사적인 질문을 했죠. 언제 처음 그런 욕망을 느꼈는지, 어떤 상상을 하는지,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심지어 이런 기록들이 문서로 남아 의사, 경찰, 법정, 심리학자들의 책상 위를 오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을 억압한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사회가 우리에게 성에 대해 더 많이 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생산이라는 말로 설명했죠. 권력은 성을 침묵시키는 대신 오히려 말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불렀습니다. 네요, 지난주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학생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솔직하게 다 말해, 언제부터 그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라고 압박합니다. 학생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죠. 이제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남고 부모에게 보고되고 필요하면 의사나 상담객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성담론의 생산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런 일이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신체 검사를 통해 병사들의 성적 습관을 체크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성적 일탈을 환자의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신도들의 은밀한 욕망까지 죄의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도덕심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사람들의 몸과 욕망을 세밀하게 알고 관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인구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권력은 경찰이나 군대처럼 눈에 띄게 폭력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위해 질문하는 것처럼, 교사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상담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고 당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말투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이걸 미시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꾸 눈에 안 띄지만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권력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사적인 생활 습관까지 적어야 한다든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면서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세부적인 성적 인식을 조사하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그냥 교육이고 건강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을 권력의 언어로 읽어냈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안에서 사람들을 길들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은 역사적으로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끊임없이 말하게 만든 주제였다는 것. 그리고 그 말하게 만드는 힘은 단순히 억압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하게 되었을까? 누군가 칼을 들이대서 말해 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스스로 찾아가서 의사나 상담가, 심지어 경찰 앞에서까지 이야기를 풀어놓는지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은 사람을 침묵시키는 대신 말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거꾸로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죄를 묻기 위해 사람을 고문하고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 사회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입을 열어야 한다고, 그게 당신을 위해서라고 설득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니? 혹시 밤에 혼자 어떤 행동을 하니? 당시 저는 그 질문이 저를 위한 관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은 비정상을 찾는 일종의 검사였던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저는 문제아가 될 수도 있었고 건강한 아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관이 신체 검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밤에 몽정을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합니까? 겉보기에는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대답은 병역 판정의 자료가 되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남성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교회 고해성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유혹에 빠진 게 언제였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답은 용서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록과 판단이 신자의 영혼뿐 아니라 삶 전체를 분류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우리를 고백의 장으로 불러냅니다. 고백은 단순히 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열쇠를 내 손으로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쇠로 권력은 내 욕망과 몸, 생각까지 열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전혀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라는 구호 아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감시인지도 모른 채 성실하게 질문에 답합니다. 마치 병원 문진표에 체크하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이런 문항을 써본 적 없으신가요? 성관계 파트너 수, 첫 경험 시기, 피임 여부. 의사는 이걸 치료 정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데이터는 국가건강통계, 성행동연구, 나아가 정책 자료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성의 정치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권력은 직접 채찍을 드는 대신 질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히 성을 묻는 게 아니라 나를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정상화의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이라는 기준은 누가 만드느냐고요? 국가, 학문, 종교, 의학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스스로 감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제가 이런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푸코, 그게 뭐가 문제야? 건강하고 안전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건강과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놓는 정보와 말들이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분류하고 길들이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안전을 위해 집안에 CCTV를 단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하죠. 이건 보호인 동시에 통제입니다. 성에 관한 고백도 같습니다. 우리는 치료나 교육을 위해 입을 열지만 그 말은 동시에 사회가 원하는 올바른 인간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 올바른 인간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19세기에는 절제와 금욕이었고 오늘날에는 건강하고 개방적이지만 안전한 성입니다. 둘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권력이 설정한 기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마치 자발적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그 안의 규칙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며 때로는 서로를 감시합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마치 연못 속 물고기가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걸 잊듯 우리는 이미 권력의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 학교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어릴 적 교실에 앉아 시험지를 풀고 있으면 감독관 선생님의 시선이 제 뒤통수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게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규율 훈련이었습니다. 한 줄로 책상에 앉아 종이 위에 같은 문제를 풀고 종치면 동시에 멈추는 훈련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순서와 규칙이 몸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하는 법, 회사에서 회의 시간 맞추는 법, 이미 그때부터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아침에 기상 나팔이 울리면 모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시간을 통제하는 권력이 우리 몸에 각인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출근 시간 9시를 지키는 것도 바로 이 시간 규율의 연장선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평가라는 이름의 장치가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번 상사가 여러분의 업무 태도와 결과를 점수로 매기죠. 하지만 이 점수는 단순히 보너스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율합니다. 이번 분기에 성과를 잘 내야 해라는 압박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눈이 되는 겁니다. 가족 속에서도 권력은 아주 부드럽게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옆집 아들은 벌써 대학 갔다더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비교는 단순한 훈계 같지만 사실은 사회가 설정한 좋은 아들의 기준을 가족이 대신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 사회의 규율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셈이죠. 그리고 미디어, 우리는 TV나 광고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건강식품 광고는 당신의 몸은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를,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이런 몸이 아름답다를, 연애 예능은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자기 몸과 삶을 그 기준에 맞춰 조정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요. 이런 권력의 특징은 채찍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 사랑을 위해, 행복을 위해. 하지만 그 안에는 사회가 원하는 질서와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미식 원력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나 군대처럼 거대한 조직만이 아니라 학교, 직장, 가족, 미디어 속에 파편처럼 퍼져 있는 권력 말입니다. 이 권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대신 훨씬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짓, 말투, 표정,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었다면 그건 단순히 단정함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 혹은 SNS 속 팔로워들이 바라보는 나를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바로 거기에 권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력은 감옥 담장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교실의 종소리, 성과표, 부모의 말, 광고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며 배우고 스스로를 조율합니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 가제가 평생 추적해온 철학적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옥 담장 위의 감시탑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감시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이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군대나 경찰 같은 물리적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카드, 앱, SNS가 더 효율적인 통치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단순히 억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들을 생산적인 존재로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이제 금지보다 유도를 더 많이 씁니다. 마치 아이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는 대신 이게 더 좋아라고 속삭이는 부모처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쇼핑 앱을 열면 추천 상품이 뜹니다. 그건 단순히 취향을 맞춘 친절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 검색 기록, 위치 정보가 이미 분석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감시 기록부가 됩니다. 교도소의 죄수 명단처럼 데이터베이스 속에 우리는 소비 패턴에 따라 분류된 존재로 기록됩니다. 자본주의 권력은 또 자유를 미끼로 삼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고 어떤 콘텐츠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선택지는 이미 시장과 알고리즘이 정해놓은 길 위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놀이공원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통치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전의 권력은 법과 형벌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권력은 욕망을 통해 질서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빨리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군대식 명령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받는 게 아니라 원하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심지어 건강관리조차 통치의 수단이 됩니다. 헬스 앱이 매일 걸음수를 기록하고 스마트워치가 심박수를 체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기 관리지만 실은 사회가 원하는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프지 말아야 일할 수 있고 일해야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구조를 생체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인구 전체의 건강, 생산성, 생존율까지 관리하는 권력입니다. 국가가 통계와 정책으로 시민들의 평균 수명, 출산율, 고용률을 조율하는 것, 기업이 직원들의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감옥의 높은 벽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부드러운 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벽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공간이고 심지어 거기서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의 권력은 더 이상 한쪽에서 명령하고 한쪽에서 복종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 곳곳에 스며든 네트워크이고 우리의 욕망, 습관, 건강, 소비, 심지어 꿈까지 조율하는 거대한 장치입니다. 이 권력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낄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자유는 누가 설계했는가? 라고 말입니다.